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5억짜리 집이 있으면 노후가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그렇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15억이면 큰 돈 아닙니까? 그 집에서 편안히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15억짜리 집이 있는데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노인이 있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도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노인이 있습니다. 5억짜리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기세가 아까워서 여름에 에어컨을 못 트는 노인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5억이면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난하게 살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자산 상위 20%에 속하는 노인 중에서 실제로는 빈곤층인 경우가 30%나 됩니다. 종이 위로는 부자인데 현실에서는 가난한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집은 있지만 돈은 없는, 자산은 많지만 소득은 없는, 종이로는 부자지만 현실은 빈곤한 노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집을 왜 팔지 못하는지, 복지제도는 왜 이들을 외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50대, 60대인 여러분도 10년, 20년 후에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집은 자산이지만 현금이 아닙니다. 집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숫자로 현실을 직시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노인 가구의 70% 이상이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집값이 5억 원 이상인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10억 원 이상인 경우도 20%가 됩니다. 숫자만 보면 한국 노인은 부자입니다. 하지만 소득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0억 원 이상 집을 보유한 노인 중에서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40%입니다. 100만 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살까요? 관리비, 식비, 병원비, 교통비만 해도 모자랍니다. 더 심각한 건 현금이 없다는 겁니다. 집은 있지만 통장 잔고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평균 저축액이 3천만 원 정도입니다. 3천만 원으로 10년, 20년을 살아야 합니다. 1년에 300만 원밖에 못 쓴다는 계산입니다. 여기서 역설이 생깁니다. 집값은 10억 원인데 소득은 제로입니다. 자산은 상위 20%인데 생활 수준은 하위 30%입니다. 이게 바로 하우스푸어 노인의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복지 혜택에서 탈락한다는 겁니다. 기초연금 산정 기준을 보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10억 원짜리 집이 있으면 월 소득이 300만 원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실제로는 현금 수입이 제로인데도 서류상으로는 300만 원 버는 셈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됩니다. 의료비 지원도 안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도 안 됩니다. 모든 복지 혜택에서 탈락합니다. 집이 있으시잖아요. 집 하시면 되죠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2세 김 씨입니다. 30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시세가 9억 원입니다. 국민연금은 한 달에 50만 원 받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9억짜리 집 주인이니까 기초연금 대상자가 안 됩니다. 복지 혜택도 하나도 못 받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으로 어떻게 살까요? 관리비가 15만 원, 전기, 가스, 수도비가 8만 원, 그러면 27만 원만 남습니다. 여기서 식비, 교통비, 병원비를 쓰면 남는 게 없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68세 이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를 두 채 가지고 있는데 합쳐서 8억 원 정도 됩니다. 하나는 본인이 살고 하나는 전세를 놨습니다. 전세금이 3억 원입니다. 문제는 전세 계약이 끝나면 3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돈이 없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빌라를 팔아야 합니다. 그러면 살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전세 세입자한테 사정합니다. 1년만 더 살아주세요. 평생 불안합니다. 부산에 사는 75세 박 씨는 상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세가 6억 원입니다. 상가를 임대 주고 월세를 받아서 살았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세입자가 나갔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려고 해도 안 들어옵니다. 2년째 공실입니다. 월세 수입이 제로가 됐습니다. 국민연금 60만 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6억짜리 상가 주인이 한 달에 60만 원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집은 있지만 현금이 없습니다. 자산은 많지만 유동성이 없습니다. 종이로는 부자지만 현실은 가난합니다. 이게 하우스푸어 노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집을 안 팔까요? 15억짜리 집을 팔면 당장 현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15억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집을 팔지 못하는 데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살 곳이 없습니다. 15억짜리 집을 팔면 어디 가서 살까요? 전세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전세가 거의 없습니다. 전세 매물이 급감했습니다. 있어도 전세금이 매매가의 80%까지 올랐습니다. 15억짜리 집을 팔아도 전세금이 12억입니다. 3억만 남습니다. 3억으로 20년을 살아야 합니다. 1년에 1,500만 원밖에 못 씁니다. 한 달에 125만 원입니다. 지금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월세는 어떨까요? 15억짜리 집을 팔아서 5억짜리 집에 월세 살면 됩니까? 5억 보증금에 월세가 150만 원입니다. 10억이 남았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10억을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연 3%입니다. 1년에 3천만 원입니다. 한 달에 250만 원입니다. 여기서 월세 150만 원 내면 100만 원만 남습니다. 관리비, 식비, 병원비 쓰면 빠듯합니다. 게다가 월세는 계속 오릅니다. 둘째,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집착이 있습니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에게 집 한 채는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부모 도리라고 믿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인데 어떻게 팔아서 써버립니까? 실제로 많은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 집은 애들 거야. 지금 팔아서 내가 쓰면 애들한테 미안하지. 자녀를 위해 자신은 가난하게 삽니다. 15억짜리 집에 살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하지만 자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실제로 조사해보면 자녀들은 집보다 부모님이 편하게 사시는 게 낫다고 답합니다. 집은 안 물려받아도 되니까 병원비라도 쓰시고 맛있는 것도 드세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믿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속으로는 집 물려받고 싶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팔지 못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단절입니다. 셋째, 팔면 세금 폭탄이 두렵습니다. 15억짜리 집을 팔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일단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1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2년 이상 보유, 실거주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 못하면 양도세를 냅니다. 15억짜리 집을 5억에 샀다면 차익이 10억입니다. 여기에 양도세율을 적용하면 대략 4억 원 정도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15억을 받아도 4억을 세금으로 내면 11억만 남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문제입니다. 집값이 12억을 넘으면 종부세를 냅니다. 15억짜리 집이면 1년에 종부세가 수백만 원 나올 수 있습니다. 소득은 없는데 세금만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집을 지키기도 힘들고 팔기도 힘듭니다. 넷째, 지금 팔면 손해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오른다는 믿음이 뿌리 깊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20억 될 텐데 지금 팔면 손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부동산이 항상 오르지는 않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집값이 폭락했습니다. 최근 몇 년도 집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5억이던 집이 12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기다리다가 오히려 손해본 겁니다. 게다가 기다리는 동안 노년을 가난하게 보냈습니다. 병원도 제때 못 가고 영양제도 못 사 먹고 여행도 못 가고 그렇게 3년, 5년을 기다리다가 결국 건강을 잃습니다. 다섯째, 정서적 애착이 강합니다. 그 집에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 집에서 배우자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그 집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인생 자체입니다. 한 73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이 내 전부예요. 남편이랑 40년 산 집이에요. 여기서 애들 키우고 명절마다 모였어요. 이 집을 팔면 남편과의 추억도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못 팔겠어요.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 애착 때문에 현재를 희생하고 있습니다. 추억을 지키려다가 건강을 잃고 있습니다. 과거에 매달리다가 미래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집을 팔지 못합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지키고 싶어도 지키기 힘들고 그 사이에서 노인들은 고통받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현금 없이 사는 노년의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세 분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서울 송파구에 사는 70세 김영수 씨입니다. 김 씨는 35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세가 9억 원입니다. 국민연금은 한 달에 50만 원 받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김 씨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아침은 밥 한 공기와 김치입니다. 반찬은 없습니다. 반찬 사 먹을 돈이 아깝습니다. 김치도 직접 담그지 못합니다.
마트에서 할인하는 김치를 삽니다. 점심은 라면입니다. 라면 한 봉지에 계란 하나 넣습니다. 그게 점심 전부입니다. 일주일에 5번은 라면을 먹습니다. 라면이 싸기 때문입니다. 한 봉지에 1,000원도 안 합니다. 저녁은 조금 나은 편입니다. 할인 시간에 마트 가서 반값 도시락을 삽니다. 저녁 8시가 넘으면 도시락이 반값으로 나옵니다. 5,000원짜리가 2,500원이 됩니다. 그걸 사서 먹습니다. 한 달 식비가 얼마나 들까요? 30만원 정도입니다. 50만원 연금에서 30만원 쓰면 20만원 남습니다. 여기서 교통비, 통신비, 병원비를 써야 합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관리비는 어떻게 낼까요? 김 씨는 관리비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안 틉니다. 선풍기만 씁니다. 겨울에 난방을 최소화합니다. 내복을 여러 겹 입고 이불을 두껍게 덮습니다. 전기를 아끼려고 낮에는 전등을 안 켭니다. 해가 지면 거실 전등 하나만 켭니다. 방에는 안 들어갑니다. 거실에서만 지냅니다. TV도 아껴봅니다. 하루에 2~3시간만 봅니다. 그렇게 관리비를 10만원대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힘듭니다. 더워도 에어컨을 못 틉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선풍기만 틉니다. 어떤 날은 너무 더워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병원은 어떨까요? 김 씨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습니다. 약을 먹어야 합니다. 석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갑니다. 진료비와 약값이 한 번에 5만원 정도 나옵니다. 석 달에 5만원이면 한 달에 2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다른 병이 생기면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치통이 있었습니다. 이가 아파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치과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일주일을 참다가 결국 치과에 갔습니다. 이를 뽑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용이 10만원입니다.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10만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뽑지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지금도 그 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김 씨는 9억짜리 아파트 주인입니다. 하지만 치과비 10만원이 없어서 이를 뽑지 못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경기도 수원에 사는 68세 이순자 씨입니다. 이 씨는 강남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시세가 15억입니다. 하지만 거기 살지 않습니다. 전세를 놨습니다. 전세금이 12억입니다. 본인은 수원의 작은 빌라를 전세로 얻어서 삽니다. 전세금은 3억입니다. 강남 전세금 12억에서 수원 전세금 3억을 빼면 9억이 남습니다. 이 9억으로 살아갑니다. 9억을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이자가 연 3%입니다. 1년에 2,7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225만 원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60만 원을 더하면 한 달에 285만 원입니다. 괜찮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 씨는 당뇨 합병증이 있습니다.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당뇨병성 망막증입니다.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한 번에 20만 원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맞아야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입니다.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여기에 당뇨약, 혈압약 합쳐서 한 달에 10만 원 더 나갑니다.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병원비만 1년에 360만 원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입니다. 285만 원 수입에서 병원비 30만 원 빼면 얼마 안 남습니다. 식비, 교통비, 통신비 쓰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이 2년 후에 끝납니다.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전세금 12억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68세 노인에게 12억을 빌려줄까요? 어렵습니다. 설령 빌려준다 해도 이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연 5%라면 1년에 6천만 원입니다. 한 달에 500만 원입니다. 이자도 못 갚습니다. 결국 강남 아파트를 팔아야 합니다. 팔면 수원 빌라도 나와야 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더 싼 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생활 환경이 나빠집니다. 이 씨는 밤마다 걱정합니다. 15억짜리 아파트 주인이지만 2년 후가 두렵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나가면 어떻게 하나. 이게 하우스 푸어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대구에 사는 75세 박철수 씨입니다. 박 씨는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1층과 2층으로 된 작은 상가입니다. 시세가 6억 원입니다. 원래는 1층을 치킨집에 임대 주고 2층을 미용실에 임대 줬습니다. 1층 월세가 100만 원, 2층 월세가 50만 원. 합쳐서 한 달에 150만 원 받았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70만 원 더하면 한 달에 2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치킨집이 망했습니다. 세입자가 나갔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지만 안 들어왔습니다. 1년이 넘도록 공실입니다. 월세가 100만 원 사라졌습니다. 2층 미용실도 문제입니다. 미용실 사장님이 장사가 안 된다고 월세를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깎아줬습니다. 안 깎아주면 나가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입이 한 달에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국민연금 70만 원 합쳐도 100만 원입니다. 박 씨는 아내와 함께 삽니다. 두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상가 건물 관리비도 나갑니다. 재산세도 나갑니다. 건물이 낡아서 수리비도 듭니다. 1년에 수백만 원이 나갑니다. 저축한 돈을 까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상가를 팔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억에 내놔도 안 팔립니다. 상권이 죽어서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격을 5억으로 내렸습니다. 그래도 안 팔립니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박 씨는 6억짜리 상가 건물 주인입니다. 하지만 한 달에 100만 원으로 두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상가는 팔리지도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모두 수억, 10억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잔인한 건 복지제도입니다. 이분들은 복지 혜택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왜일까요? 지금부터 복지 사각지대의 잔인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를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합니다. 한 달에 최대 33만 원 정도 줍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노인에게는 큰 도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소득인정액이라는 걸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겁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집이 있으면 그 집값의 일부를 매달 소득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칩시다. 기본 공제액 1억 3,500만 원을 빼면 8억 6,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재산의 소득 환산율 4%를 곱합니다. 그러면 연간 3,460만 원입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288만 원입니다. 실제로는 현금 수입이 제로인데 서류상으로는 한 달에 288만 원 버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50만 원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338만 원이 됩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 기준 213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 338만 원이면 기준을 넘습니다. 탈락입니다. 기초연금 한 푼도 못 받습니다. 10억짜리 집이 있으니 부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집을 팔지 않는 이상 현금 수입은 제로입니다. 국민연금 5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복지 혜택은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더 어렵습니다. 재산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대도시 기준 재산이 6,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집이 있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탈락입니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경감도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해당 안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도 못 받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에게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집이 있으면 저소득층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복지관 무료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모든 복지 혜택에서 탈락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집이 있잖아요. 실제로 주민센터에 가서 복지 신청하면 공무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아파트가 9억인데요. 복지 대상자가 안 되세요. 집 파시면 되죠. 집 팔고 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집 팔면 살 곳이 없습니다. 전세를 구하면 전세금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남는 돈이 없습니다. 결국 집도 못 팔고 복지도 못 받고 그 사이에서 고통받습니다. 제도의 맹점이 뭘까요?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산과 소득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10억짜리 집이 있으면 부자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그 집을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주식이나 예금은 바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은 다릅니다. 팔려면 몇 개월이 걸립니다. 팔아도 세금을 냅니다. 팔면 살 곳이 없습니다. 이런 특수성을 제도가 반영하지 못합니다. 선진국은 어떨까요?
미국이나 유럽은 노인복지를 소득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없으면 지원합니다. 집이 있어도 현금 수입이 없으면 식품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 방식이 하우스 푸어 노인을 양산합니다. 집은 있지만 돈은 없는, 자산은 많지만 소득은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인들이 수십만 명입니다. 정책 대안은 없을까요? 물론 논의는 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낮추자, 기본 공제액을 높이자, 실거주 주택은 제외하자. 이런 의견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행은 안 됩니다. 이유는 재정 부담 때문입니다. 기준을 완화하면 수급자가 늘어납니다.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반발합니다. 왜 우리 세금으로 집 있는 노인을 지원합니까?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우스 푸어 노인은 계속 늘어납니다. 복지 사각지대는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요? 정부는 한 가지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집이 있지만 돈이 없는 노인을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과연 주택연금이 해결책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요? 주택연금은 영모기지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10억짜리 집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맡깁니다. 공사는 그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줍니다. 죽을 때까지 줍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은 공사 소유가 됩니다. 집을 팔아서 그동안 준 연금을 회수합니다. 남으면 상속인에게 줍니다. 모자라면 공사가 손해를 봅니다. 이게 주택연금의 기본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보겠습니다. 70세 노인이 10억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한 달에 얼마를 받을까요? 대략 2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평생 받습니다. 괜찮아 보입니까? 200만 원이면 생활할 만합니다. 국민연금 50만 원 더하면 한 달에 250만 원입니다. 관리비, 식비, 병원비 쓰기에 충분합니다.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평생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집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생깁니다. 셋째, 죽을 때까지 받습니다. 오래 살수록 유리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큽니다. 첫째, 집값이 떨어지면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이 5억으로 떨어졌다고 칩시다. 하지만 이미 받은 연금은 10억 기준입니다. 나중에 정산하면 손해가 납니다. 물론 공사가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보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폭락하면 공사도 파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도 소용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둘째,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불가능합니다. 죽으면 집은 공사 것입니다. 자녀들이 반대합니다. 왜 우리 집을 남한테 줘요? 우리가 모실게요. 주택연금 하지 마세요. 부모는 자녀에게 미안합니다. 그래서 가입을 망설입니다. 셋째, 중도 해지가 어렵습니다. 한번 가입하면 평생입니다. 중간에 그만두려면 위약금을 냅니다. 위약금이 수천만 원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넷째, 부부 중 한 명만 사망하면 연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먼저 죽으면 아내가 받는 연금이 70%로 감액됩니다. 200만 원 받던 게 14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한 사람 생활비와 두 사람 생활비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수입은 30% 줄어듭니다. 살기 힘들어집니다. 이런 단점들 때문에 실제 가입률은 매우 낮습니다. 2023년 기준 주택연금 가입 가구가 약 7만 가구입니다. 65세 이상 자가 가구가 500만 가구가 넘는데 7만 가구만 가입했습니다. 겨우 1% 조금 넘습니다. 왜 안 가입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평생 일궈온 집인데 공사에 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가입 후 후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 72세 할머니는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씩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5년 후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집에 혼자 살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 비용이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주택연금 150만 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집을 팔고 싶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요양원 비용을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 때문에 못 팔았습니다. 해지하려면 위약금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5년 동안 받은 연금을 다 돌려줘야 했습니다.
결국 집을 못 팔고 그냥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자녀들이 비용을 보태줬습니다. 할머니는 후회했습니다. 주택연금 안 할 걸. 집을 팔았으면 자식들한테 부담 안 줬을 텐데. 이런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좋은 제도인 건 맞는데 단점도 분명합니다.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해결책은 뭘까요? 집은 있지만 돈은 없는 노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현실적인 해결 방안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 축소 이사입니다. 다운사이징이라고도 합니다. 15억짜리 집을 팔고 5억짜리 집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10억이 현금으로 남습니다. 그 돈으로 노후를 삽니다. 그러면 생활 수준이 떨어지지 않나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집이 작아지고 동네가 바뀝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넓은 집에 살면서 라면 먹는 것과 작은 집에 살면서 제대로 먹는 것 중 뭐가 나을까요? 실제로 다운사이징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73세 최 씨 부부는 강남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16억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6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10억이 남았습니다. 10억을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연 3% 이자면 1년에 3천만 원입니다. 한 달에 25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 더하면 한 달에 350만 원입니다. 강남에서 경기도로 이사 왔지만 생활은 훨씬 나아졌습니다. 식비 걱정 없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습니다. 여행도 갑니다. 손주들 용돈도 줍니다. 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작 이사할 걸. 허세 부리느라 강남에서 고생했어요. 둘째, 월세 놓고 작은 집 전세 가는 방법입니다. 15억짜리 집을 월세로 놓습니다. 보증금 5억에 월세 200만 원 받습니다. 본인은 5억 전세로 작은 집에 삽니다. 그러면 매달 월세 200만 원이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단점은 집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입자가 문제를 일으키면 처리해야 합니다. 계약갱신도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생긴다는 장점이 큽니다. 셋째, 부분 매각입니다. 집 전체를 팔지 말고 일부만 파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가 건물이 있다면 1층만 팔고 2층은 가지고 있는 식입니다. 아파트라면 어렵지만 다가구 주택이나 건물은 가능합니다. 또는 지분 매각도 있습니다. 집의 지분 50%를 매각하는 겁니다. 투자자를 찾아서 지분을 팝니다. 현금을 확보하면서도 집에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넷째, 주택연금을 신중하게 가입하는 겁니다. 주택연금이 나쁜 제도는 아닙니다. 단지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집을 원하지 않거나 오래 살 자신이 있다면 주택연금이 좋은 선택입니다. 가입 전에 자녀와 충분히 상의하세요. 자녀들의 의견을 들으세요. 너희들 집 필요하니? 아니면 우리가 주택연금 해도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다섯째, 자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직접 물어보세요. 너희들한테 이 집 물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자녀들은 의외로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편하게 사시는 게 먼저예요. 집은 안 물려받아도 돼요. 팔아서 쓰세요. 실제로 많은 자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집보다 부모님 건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지금 우리는 한 달에 50만 원으로 살고 있어. 병원도 못 가. 집을 팔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너희들한테 미안해서 못 팔겠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자녀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몰랐어요. 당장 집 파세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답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대 간 소통이 중요합니다. 서로 눈치만 보지 말고 속마음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50대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50대, 60대인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노후 자산을 재배치하세요. 집값이 오를 때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세요. 집 2채 있으면 한 채는 파세요. 큰 집에 살면 작은 집으로 이사 가세요.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산은 많은데 현금이 없으면 노후가 힘듭니다. 집은 당장 쓸 수 없는 돈입니다. 팔아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70세가 넘으면 집 팔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용기가 없어집니다. 체력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50대, 60대에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세요.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리세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집이 15억이고 예금이 5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자산의 97%가 부동산입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부동산이 팔리지 않으면 끝입니다. 이걸 집 8억, 현금 7억으로 바꾸세요. 자산의 53%가 현금입니다. 7억이 있으면 연 3% 이자로 1년에 2,1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175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더하면 생활할 만합니다. 작은 실천도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집값을 확인해 보세요. 우리 집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동산 앱에서 조회해 보세요. 시세를 파악하세요. 그리고 계산해 보세요. 이 집을 팔면 얼마가 남는지, 전세를 구하면 얼마가 드는지, 월세로 이사가면 보증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그 다음 자녀와 대화하세요. 우리 집 지금 이 정도 한다더라. 너희들 이 집 필요하니? 물어보세요. 자녀의 솔직한 의견을 들으세요. 마지막으로 실행하세요. 계획만 세우고 실행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집을 팔기로 했으면 부동산에 내놓으세요. 다운사이징 하기로 했으면 새 집을 알아보세요. 미루지 마세요. 지금까지 집은 있지만 돈은 없는 하우스푸어 노인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집은 자산이지만 현금이 아닙니다. 15억짜리 집이 있어도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면 가난합니다. 자산과 소득은 다릅니다.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둘째, 복지 사각지대가 잔인합니다. 집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복지 혜택에서 탈락합니다. 실제로는 가난한데 서류상으로는 부자입니다.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셋째, 해결책은 있습니다. 다운사이징, 월세 놓기, 부분 매각, 주택연금, 자녀와의 대화. 이 중 하나는 여러분에게 맞을 겁니다. 50대부터 준비하면 노후가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에 가족 회의를 하세요. 배우자, 자녀와 함께 앉아서 노후 자산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우리 집이 지금 얼마고, 우리 노후 계획이 뭐고, 너희들 의견은 어떤지 이야기 나누세요.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숨기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한 달에 얼마로 살고 있고, 이게 힘들다고 말하세요. 자녀들도 놀라겠지만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을 겁니다. 집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집은 평생 지켜야 할 성이 아닙니다. 집은 살기 위한 도구입니다. 집 때문에 건강을 잃고 행복을 잃으면 안 됩니다. 집은 팔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가도 괜찮습니다. 자녀에게 안 물려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사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먼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자산 관리 50부터 시작하는 실전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산을 배치하고, 어떻게 유동성을 확보하고, 어떻게 세금을 줄이고, 어떻게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지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편안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집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현명한 선택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